제 안에서 자꾸 이 아이를 더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싹 텄고, 그리고 첫 장면을 떠올린 지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오기 전. 네네.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처럼 앉아서 이렇게 짚으러 온 사람으로. 오늘은 역사 속에 도전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다룬 동화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임TV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김영주 작가의 만남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작가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교서관 책동물을 쓴 저자 김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오늘 교서관 책동무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책이 작년에 나왔네요? 네, 작년에 딱 1년 됐습니다. 이 교서관 책동무는 작가님이 글쓰기 인생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책일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오랜만에 제 책을 다시 읽었는데, 사실 제 글을 읽고 제가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자뻑의 아닙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글을 쓰다니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썼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대사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독자들한테는 얘기를 해주고 나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있구나 싶어서 오늘 다시 책이라는 거는 일단 내가 썼지만 내 것은 아니고 나왔을 때는 나도 독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올바른 자세. 그리고 그러니까 작가님 이렇게 쓰시다가 본인 글 보고 본인이 우셨겠네요. 그죠? 이게 추측이 되는데. 아니요, 쓸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이게 장편 동화론 이게 처음이어서. 첫 작품이었죠. 네. 그래서 쓰다 보면 쓰는 글 족족 다 쓰레기 같더라고요. 막막할 때도 있고. 네. 차라리 뭐 좀 마음에 안 들 때 글이 나오면 괜찮은데 아예 그거조차 안 나올 때가 있죠. 네. 막 12시에 이제 아이들 다 재워놓고 시작을 하면 어느새 해가 떠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새벽까지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해서 너무 행복한데 잠깐 2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면 이거 누가 쓰고 가고 이거 분명히 편집자님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해나갔고 뭐 10장 중에 1장 건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느새 책이 한 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도 큰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장편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쓰시는 과정인데 이게 또 역사물이잖아요. 그리고 조선 후기나 뭐 일제강점기나 뭐 이때처럼 자료가 많거나 뭐 이미지가 있을 때도 아니고 또 조선 초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는 자료가 좀 한정적이고 그 자료를 본다고 그 시대를 이해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쓰실 때, 그리고 처음 역사물을 시작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물론 저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많이 해보라고 하는데 쓰실 때 자료 조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료 조사가 정말 저도 힘들었던 게 역시 역사물 잘 아셔서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선 초기가 진짜 자료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정말 그 세종실로 한 줄 한 줄 읽고 그러니까 교서관이라는 팁을 얻고 그 교서관이라는 그 곳에서 노비가 관직에 올랐다는 그 한 줄이 있어요. 찾으셨구나. 그걸 봤는데 관직? 그것도 노비가 조선시대처럼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그래서 진짜 그래서 교서관이라는 곳을 굉장히 파기 시작했는데 정말 자료가 없고 그리고 남산 밑에 교서관 터 거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숭의여자대학교 앞에 그 중턱이죠. 그 표지석 봤었어요. 그 표지석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주자소라든지 활자를 만드는 만드는 곳이나 아니면 뭐 집현전처럼 연구하는 곳은 알려졌는데 실제적으로 책을 집필하고 만드는 곳인 교서관은 궁 안에도 없어서 자료도 없고 궁 밖에서 향문 등을 그냥 보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곳에서 노비들을 등용을 해서 썼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럼 교서관이라는 관청이 정확히 뭘 하는 곳이죠? 그 제사 쓸 때 충문이나 그리고 뭐 나라에서 관리해야 될 책들을 보관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책들을
골라서 네. 만들 거를 결정한 곳이래요. 일종의 도서관 더하기 출판사네요. 네, 어떻게 맞죠. 보면. 출판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야, 이 교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려고 했던 게 저도 잘 몰랐던 관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뭐지? 그러고 했던 기억이 좀 났었습니다. 네, 어떤 것을 보관하고 어떤 것을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고 이름도 계속 여러 번 바뀌었었대요. 하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존립은 됐었는데 주목받지 못한 곳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항상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땐 그랬는데 책은 기억하는데 네. 출판사는 기억 잘 못하잖아요. 진짜 책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출판사 찬밥이었구나. 그죠? 자, 그럼 이제 책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네. 세종대왕실록을 찾다가 교서관을 찾아서 이거를 쓰시게 된 건지, 네. 아니면은, 조선 전기에 뭔가 이야기를 쓰겠다고 하다가 이게 딱 눈에 띈 건지, 그거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이 첫 장편이긴 하지만 이전에 논픽션 작품을 몇 장 썼거든요. 거기 안에서, 우리 역사 속에 숨겨진 인권 존중의 씨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세종대왕의 그 업적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업적이 없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노비를 출산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혹시 중간에 망가진 게 아닐까? 지금 우리나라가 인권이 많이 뒤처졌다는 게 망가진 건 아닐까 해서 시작을 해서 인권 그 존중 사례를 찾다 보니 그래서 노비 출산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 알려지지 않은 걸 찾아보자 해서 세종실록을 하나씩 뒤다 보니까 거기서 노비 관직에 정말 꽂혔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근데 노비 관직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한 줄을 읽고 한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여기에도 그 장면이 담겼는데 한 노비 아이가 교서관 앞마당에서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앞마당을 쓰는 장면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 기특하게 보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생각해보니까 노비한테 책 좋아하는 마음은 정말 쓸데없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잘못 오해하면 이게 영모나 이 반항심을 키우는 문제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이 마음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내향형 아이가 어떻게 이 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가 그냥 그 한 장면 안에 제 마음에 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존중의 씨앗이 책이 나오고 그 책이 인기를 얻으면서 제 안에서 자꾸 이 아이를 더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싹 텄고 그리고 첫 장면을 떠올린 지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올 때까지. 뭐 그렇게 다 꿈을 꾼다고 그게 다 이야기가 만들어지거나 책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만큼 작가님의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교서관이 뭔지도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이제 교서관 책동무가 뭐야 하고 이제 찾아볼 사람들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책은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서 교서관 책 동물을 꼭 읽어야 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새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수업을 북토크를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얘들아 무엇을 좋아해도 돼 라는 마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머릿말에도 썼다시피 이건 과거에서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준 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히어로물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히어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장 힘이 없는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마. 딱 그 말 한마디만 해주고 싶었어요. 끝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요새는 책 읽으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잔소리처럼. 그래서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했어요. 책을 읽으면 안 되는 친구는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그리고 저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마디 더 있는데 이게 부제가 비밀 글자를 지킨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인공이 지성이긴 하지만 지성이 친구들이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지성이 친구들 그중에 여기 천달이라는 친구는 네. 천달이라는 친구는 책을 싫어해요. 그때 당시도 책을 일단 싫어하고 네. 오히려 책을 좋아하는 지성이를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책을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네. 여기 또 나오는 여자친구 성경이라는 친구도 좋아하지만 이룰 수 없는 네. 신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친구도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어떤 독자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네. 그 친구가 사실 논술 수업 때문에 억지로 읽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읽고 되게 위로를 받았다가 네. 자기는 책을 되게 싫어하고 공부를 못한대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여기 천달이라는 아이가 그 관직을 얻는 걸 보고 네네. 아 저도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책 내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는데 정말 그 글씨를 보고 제가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맛에 네. 그 숱한 밤들을 새는구나. 코피 흘려가면서 네. 네. 흘려가면서 뭐 하고 있지 마 뭐 이러고. 자 여기 근데 그 비밀 글자를 지킨 아이디라는 부제였어요. 네. 여기 이 비밀 글자가 네. 뭔가요? 아 비밀 글자는 뒤에 근데 큰 스포일러인가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스포일러로는 얘기하지 말고. 네. 네.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 아는 그 글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글자의 그 커다란 나라에서 국운을 결정하는 일에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거 쓸 때는 그냥 거의 제가 지성이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아이의 힘을 넘어서는 네. 일은 안 하려고 계속했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지성이만 달고 살았던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딱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제가 이 아이를 못 떠나보는 것 같아요. 책이 계속 잘 팔려서 그런 건 아닌가? 책이 아직 안 팔려서 빨리 떠나보내고. 그런가요? 네, 책이 안 팔렸어. 책이 잘 팔렸으니까 계속. 네. 네. 이게 근데 저도 작가로서 많이 글을 써봤지만 연령대가 달라지고 특히 연령대 낮아지고 네. 많이 성별이 바뀌는 걸 주인공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아무리 뭐 여성들과 많이 접촉하고 여성들과 같이 산다고 해도 제가 네. 여성은 아니잖아요. 네. 반대로 김현주 작가님도 뭐 아이도 있고 뭐 남편분도 있고 뭐 주변에 다른 남자 작가들이 있지만 네. 남성은 아니고.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어쩔 수 없이 당시 시대상으로 남자들이잖아요. 네. 남자 주인공을 특히 이제 연령대가 한참 어린 남자 주인공, 그것도 현대를 배경이 아니라 조선 초기잖아요. 그 뭐 시대상이라든지 가치관이 많이 달랐을 텐데 이 주인공을 쓰실 때 특히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었나요? 어린 남자 주인공을 쓸 때? 제가 남자여서 더 특히 글 쓸 때 제약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남자, 여자, 아이를 떠나서 성별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에 집착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행동이 이 시대에 부합하는지 적합하는지 그렇죠. 그것만 네. 따라서 했고 그리고 쓰면서 느낀 건 이 아이가 남자아이여서 당대에 받았던 서름이 더 있었을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니까 더 이야기가 풍성해졌던 것 같아요. 나는 뭐 그러니까 그런 것쯤은 관련 없이 잘 쓴다. 네. 뭐 이렇게 연령대 뭐 이런 건 상관없이 크게 네. 걱정하지 않고 잘 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잘 쓰시는 정 작가님 따라서. 아닙니다. 전 항상 어려워해요. 네. 저도 이만큼까지 못 팔아봤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이제 아주 오래된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진짜로 갓 쓰고 막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네. 자, 나는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는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자료가 너무 없어서 그렇죠. 네. 조선 전기 화가들 그림들 네. 그림들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서 그림들을 인쇄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조선 전기는 제가 거짓말은 하기 싫어서 네. 당시의 배경은 거의 나와 있는 네. 그런 것들로만 했고 나머지는 아이의 중점을 뒀어요. 행동에. 네. 그래서 여기 아이가 사실은
산을 구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하이라이트 그 클라이막스인데 거기가 너무 안 써져서 그 교서관 터에 가서 앉아 있다가 이제 산을 올랐어요. 남산으로. 네, 남산으로 교서관 앉아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파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가다가 정말 딴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 그래서 그 장면이 그대로 남겼어요. 딴 생각하고 가다가 넘어진 장면.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목적을 이루려다가 넘어진 거지만 저는 지성이만 생각하고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담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안 써지면 무조건 교서관 터로 달려가서 예전에는 여기가 어땠을까 하고 자꾸 상상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 풀리면 그 장소에 그렇게 직접 가서 하염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좁은 남산길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상해 보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길 알죠. 거기 관광객들이랑 학생들 올라가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좀 교통에 방해돼요.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처럼 앉아서 이렇게 집 보러 온 사람 집 보러 오거나 아니면 관광 왔는데 다리 아파서 외국인이 말 걸고 자, 이렇게까지 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프로그램 하이라이트죠. 그 낭독 하고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작가님한테 이 책을 교서관 책동물을 소개해 줄 텐데 한 부분 좀 읽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이제 그 부분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장면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지성이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는 이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여서 회상 장면이에요. 근데 지성이한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지지를 해준 어른이었거든요. 사실 아이들은 간단한 마음의 믿음만 줘도 그 믿음으로 더 커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한 사람씩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리지 못했을 때 지쳐가는 거여서 이 책에서는 중간중간 할아버지가 지성이의 밑바탕이 돼주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읽어주시죠. 할아버지가 지금은 이때는 치매 증상을 앓고 있어서 아이를 기억을 하지 못해요. 제일 사랑하는 손자인데 기억을 하지 못하고 훈장 놀이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여서 이제 할아버지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 지성이가 가서 할아버지를 훈장님 글 읽어주실 시간이에요 하면 이제 안정을 찾으시고 와서 이제 훈장처럼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글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할아버지는 금세 옷을 단정히 고쳐 입고 낡은 밥상 앞에 앉았다. 억지로 끌어내는 것보다 효과적이었다. 생각은 번개와 같다. 잠깐 왔다 사라지지. 그래서 좋은 생각은 적어놔야 해. 날아가지 않도록 적어야 쌓이고 쌓여 큰 뜻이 생기는 법이거든. 그 많은 생각들을 다 어떻게 적어요? 온 세상이 종이로 가득 찰 텐데요? 그래서 책이 생긴 거야. 좋은 생각만 추려서 차곡차곡 모아 적은 것이 책이란다. 오래 간직하려고 종이에 글자를 적는 것이지. 그래서 내 나중에 손자 이름은 종이지에 이룰성, 종이에 적은 생각을 이루라고 지성이라고 지으려 한다. 훈장님, 제 이름도 지성입니다. 저 역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영특했군. 좋은 제자를 얻었어, 내가. 지성이 이름까지 들으면 할아버지는 안정이 되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로서는 가장 꿈꾸던 순간을 그 순간만 남은 거고 지성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을 제3자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었네요. 역시 작가님은 그래 내가 써도 이건 잘 쓰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책을 이제 책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했고 이제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작가님 이제 앞으로 계획도 이제 어느 정도 들었고 이제 SF 작품 쓰시고 그러면 이제 역사물 쓰고 SF 작품 쓰고 논픽션도 쓰시고 이제 성인물도 쓰시는 거네요. 생각이 없진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늘 봤던 것들은 성인물이긴 한데 제가 아직은 청소년 이 동화 작품을 40 가까이 돼서 처음 접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물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잘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그러니까 다양하게 엮어서 제가 명함에 동화작가라고 적지 않고 네. 그냥 글을 씁니다. 적었어요. 네. 그래서 평생 글은 쓰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쓸지 모르니까 네.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담아주진 않겠다. 그러니까 글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읽고 싶진 않아서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책이 뭐 내일 발간된다 이러면 오늘 편집장님한테 전화해서 제발 발간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덜덜 떨기도 하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서도 계속 쓰려고 하는 건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럼요. 라는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출연해달라고 했을 때 작가님이 나 못해 했는데 제가 날짜 알려드리고 바로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혀 그러면서 조금 사실 불안하긴 했는데 네, 제 불안은 기후에 그쳤습니다. 어떠셨나요, 작가님? 사실은 저한테 더 도움이 됐던 자리인 것 같아요. 요새 사실은 힘들어서 살짝 헤매었었는데 작가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제가 정말 사랑했던 지성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 책 정말 사랑하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와주셔서 이제 제가 보면 감사드립니다. 네. 책앤TV 이제 여러분과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다음 기회에 또 새로운 책 나오면 제가 또 한번 초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책앤TV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도전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다룬 동화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으라차차 조선실록 수호대입니다. 파란자전거 역사동화 시리즈고요. 장항영 작가 그리고 홍선주 작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조선왕조 실록과 관련이 깊은 책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이제 한양으로 진격해 오면서 곳곳을 점령하고 불태우는 와중에 조선왕조 실록도 함께 불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하나 남았던 거는 이제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들이 남아 있었는데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 실록을 다시 복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요. 사실상 조선 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의 한 200년 정도의 기록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사람, 역사에 남아있던 선비들 그리고 역사에 남아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에다 싣고 그다음에 사람 직접 짊어지고 일본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실록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록을 중간에 탈취하려고 했던 여러 음모들을 잘 막아내면서 역사를 살려내는데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조선 중기의 여러 가지 임진왜란 당시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다음에 역사를 지키고자 했던 우리 주인공 석계와 팔무, 홍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기록이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람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고, 그리고 기록이 남는 와중에 책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모두 기록을 이렇게 남기는,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과연 조선보다 기록을 더 잘 정리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서 조선시대를 유추할 수 있듯이 몇백 년 후에 21세기의 대한민국을 관측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과연 잘 보관해 놓고 보존해 놓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3월 달에 나온 김정민 작가의 조선 최고 꾼입니다. 비룡소에서 나왔고 이영환 작가가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1013 문고 45번째 책이고요. 김정민 작가 같은 경우는 담을 넘는 아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고, 이후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조선 최고 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배경이 1936년입니다. 우리가 어목한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있던 그 시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인공인 노미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버려져서 염총교 아래 그 소매치기 일당에 합류하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소매치기가 됐습니다. 왜 소매치기냐고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예전에는 양반들이 이렇게 도포를 되게 옷자락을 긴 거를 가지고 있었고, 요 소매자락 안에 옆 동전이라든지 좀 귀한 걸 넣어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갑 대신이었죠. 그래서 이 소매를 쳐서 안에 있던 걸 빼가는
이제 그 도둑질을 하는데 요걸 이제 소매치기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때 1936년이나 지금은 지갑에다가 이걸 넣고 다니기 때문에 뭐 소매치기라는 말은 뭐 맞는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36년 그리고 주인공은 소매치기. 굉장히 어렵고 암울한 이제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 소매치기 일당에게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최고의 소매치기가 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픈 이야기들을 좀 보여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야기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누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인물 때문에 노미의 인생이 굉장히 바꾸게 됩니다. 1936년 같은 경우는 조선인으로서는 숨쉬고 살기 어려운 정도의 시기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이제 어떤 곳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미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당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뭐 친일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립운동가도 아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노미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노미의 삶이 바뀌고, 그게 저는 여기 나왔던 노미가 꼭 당시 경성에 살았던 일반 조선 사람을 좀 대변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미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당시 선택과 그 여러 가지 운명을 강요당했던 우리들 조상님들의 이 이야기들이 조금 뼈저리게 와 닿았습니다. 노미가 다니는 경성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저는 제가 이 시대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얼마나 이 작가가 공부하고 자료를 들여다보고 썼는지 대략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놀랄 정도로 잘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습들, 염청괴의 소매치기 일당이라든지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역사책으로서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많이 읽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